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청도군의 시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 시골로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넘어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겪은 일인데 옆집 할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87살 정도 되니까 한 80년 정도 되겠군요. 그 옆집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근처 동네 잔칫집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잔칫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그 잔칫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칫집에서 자신들이 기르던 개가 손님의 다리를 물었으니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잔치집 집에서 푸짐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고열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광견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왕진 오는 의사들마다 광견병은 아닌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와 함께 약이라는 약, 그리고 안 가본 약방이 없을 정도로 백방으로 돌아다녀 봤지만 할머니의 아버지는 나아지는커녕 날이 갈수록 병으로 꼼짝 못할 정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병은 옛부터 자랑하고 다녀라는 말이 있듯이 동네 방네 자기 남편이 개에 물린 뒤 꼼짝달새 못하면서 누워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개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방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시름시름 아프신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진 가방 비스무리한 데서 조그마하게 접어놓은 헝겊을 정성스레 풀더니 그 안에 있던 벌레 서너 마리를 그 할머니 어머니께 내밀더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라고 그 어머니가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길 그 벌레를 어느 정도 물에 삶아서 병자에게 마시게 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 벌레를 삶은 물을 마시게 한 다음 방에 있는 모든 출입구를 쇠창살로 막든 나무로 막든 병자가 안에서 못 나오게 하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닥치고 내 말 들으시오. 어쨌든 모든 출입구를 막고 병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병자가 제법 시끄러워도 밖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바지를 갈아입히세요.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할 말을 잊은 채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말했듯이 곧 죽을 것 같이 아파 누워있던 사람이 방 안에서 난리가 나더랍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방 안을 다 부숴버릴 듯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난 뒤 조용해졌다더군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그 정체 모를 사람이 시킨 대로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방은 마치 전쟁터에서 크레모아가 터진 듯 방이 완전 쑥대밭이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의 아버지는 방 바닥에 힘없이 땀에 젖어 누워있고요.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정체 모를 사람이 시킨 대로 아버지의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벗기는 순간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고 강아지였습니다. 개새끼, 강아지가 바지 안에 있었습니다. 피덩어리인 채로 아버지의 아랫도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할매 완전 노망 들었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없이 하냐고. 무슨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혹 맺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니 그 옆집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말하기를 내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 이 두 눈으로 보고 겪은 이야기다. 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며 그 일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날 믿지 못하겠냐? 이 나이 먹고 실없는 말 안 한다. 그리고 한때는 이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냐 그래서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편안해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한 건 전에는 우리 집안 치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벌레를 주고 간 사람. 우리 말고도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벌레를 주고 간 거 아니겠냐. 분명 나 혼자만이 겪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개에게 물렸는데 광견병 주사 맞고 뭐 별 탈 없이 지나갔는데 개에게 물린 아저씨 부인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경기도인가? 아무튼 그쪽 지방으로 그 정체 모를 아저씨가 줬다는 벌레를 구하러 가셨더군요. 그리고 그 벌레 이름이 가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곤충 대백과 사전을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정확한 명칭은 아닌가 봅니다. 단지 그런 게 불리는가 보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전화를 한 건 누굴까? 제 친구는 예전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한 주택 안에 집이 3개쯤 있어서 한 곳에는 주인이 살고 나머지 2곳에는 다른 사람이 전세를 들였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부모님은 시골에 가시고 혼자서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책 언제 가져올 거야? 지금 당장 가져와. 당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책방이 멀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밤늦게 어떻게 가요?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더욱 다급해하고 화내면서 죽고 싶어 지금 당장 가지고 와라 빨리.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는 책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와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상했고 다급해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책방에 도착했는데 책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는 화가 나는 마음밖에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책방 아주머니만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 길을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보니 주민들과 구급차들과 경찰관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안에서 부상을 당하신 주인집 아저씨와 강도가 체포되어 나왔습니다. 이걸 본 친구는 깜짝 놀란 가슴에 아무 말 못하다가 곧 진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학생 이 집에 살지 않아 괜찮아 하시면서 방금 이 집에 강도가 들었다. 온갖 살인을 저지르면서 도망다녔는데 방금 이 집에 들어서 주인집 아저씨를 찌르고 돈을 갖고 도망가는 중에 우연히 순찰하던 경찰한테 잡혔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아까 안 나갔다면 분명히 자기 집이 1층이니까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은 다음날 책방에 책을 갖다 주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기에 그냥 넣고 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일이 잊혀질 때쯤 친구는 책방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두 분이서 항상 같이 계셨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에게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아저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안쓰럽고 놀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생각해보니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던 날 책방에서 전화와서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던 것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학원 괴담. 저는 광명시에 있는 진성학원이라는 기숙사 학원을 겨울 방학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진성학원에서 몇 일 지내고 어느 날 밤입니다. 옆에서 같이 자던 친구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톡톡 두들겨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러길래 그 나이대에는 맛 좀 보라 하고 남자의 그곳을 팍 쳤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내색 없이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끙끙대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는데 가만히 누워서 말을 하는데 지 이름은 윌리엄이라고 하더군요. 이놈이 귀신이 쓰인 것 같은데 뭔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본 것 같네요. 그 놈이 말하길 지는 갈릴레이의 제자이며 우주 어쩌고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래놓고는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다음날 밤에 같이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첫날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는 기숙사로 가서 잘 준비를 하고 미리 한 명 찍어둔 아이와 함께 그 귀신 쓰인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누웠습니다. 다른 애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제가 조바심에 오셨어요.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튼 그가 왔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 둘이서 양쪽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내일 학원 원장의 친구가 놀러 오는데 그 친구의 아들은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한다. 다음날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며 친구냐고 묻더군요. 무서워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게 지난 듯합니다. 셋째 날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몸이 축 늘어지면서 연필을 쥐더군요. 눈은 감고요.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서 교재에서 글씨가 없는 빈 공간을 찾더니 글씨를 쓰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 세상 글자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저희가 그 종이를 들고 교무실에 계신 약 40명의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각자 전담 과목이 틀리십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냥 낙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 교수를 했던 분도 계셨어요. 언뜻 보면 일본어 같기도 했지만 삼각형 모형의 조합과 아무튼 신기한 것들. 20글자 정도 되었는데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입니다. 윌리엄이 말하기를 콘타곤이라는 작가 지구를 위협하는데 그자를 막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 하더군요. 푸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 딴에는 심각했지요. 그래서 지구를 지킬 방법을 묻는 도중에 윌리엄이 갑자기 조용히 하고 자는 척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러냐고 속삭이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 침대를 보라고 하더군요. 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숙사방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 모형의 방이며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머리가 가운데로 되게 놓여 있으며 가운데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머리를 가운데에 붙이고 자며 발은 벽 쪽으로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구조인데 반대편 1층 침대를 봤더니 그 당시 별명이 너구리였던 녀석이 눈을 감고 머리가 땅바닥으로 처진 채 정확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침대가 땅보다 약간 높았는데 그 침대에 몸만 걸려 있고 머리만 땅 쪽으로 처진 그 모습.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저도 무서워서 침대 이불을 덮었는데 그 윌리엄이란 녀석.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죽을 소리를 해대더군요. 놀라서 왜 이러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며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손가락을 코에 대보고 심장에 손도 대보고 했는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심장도 뛰지 않고요. 너무 놀라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며 가슴을 졸이는데 갑자기 캬악 소리를 내며 몸이 튀어오르더군요. 그래서 뺨을 마구마구 쳤습니다. 그랬더니 헐떡거리며 의식이 돌아오는데 아직 윌리엄인 듯 하더군요. 자신이 콘타곤한테 공격을 받아서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 돌아가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방금처럼 해달라고.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하며 자신을 부르는 주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주문 까먹을 것 같아서 종이를 찾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거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니 걱정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더군요.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밤마다 그 주문으로 윌리엄을 불렀습니다. 신기한 건 아직까지도 그 주문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후로 초능력을 배우는 방법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원의 문을 어쩌고 하면서 그날 밤이라고 하더군요. 알려줄 날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딱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 봉사하러 가는 날이었답니다. 저도 몰랐던 봉사날을 어떻게 꼭 집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혼자서 짜고 하는 짓이라면 그리고 그 원장 친구의 아들 직업은 어떻게 맞췄을 것이며 언젠지는 기억이 나질 않으나 제가 이 방에 귀신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해를 끼치지는 않으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려서 걔네들이 지금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보고 30초 정도 눈 감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피에 비를 뿌리겠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30초 동안 눈 감고 있었는데 바닥 긁히는 소리 몇 번 난 거밖에는 다른 일은 없던 것 같아요. 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무튼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중1짜리 놈이 짜고 한 거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고 타당성도 있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 윌리엄이 공격당해서 몸이 망가졌던 날. 다음날 새벽 제가 위험하니 자기의 기사 5명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자기의 기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늘을 꼭 보고 길을 걸으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새벽 퍼뜩 생각나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 위에 아주 밝은 별 5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그거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하다못해 적의 별이 맞기는 한 건지 하는 의구심도 들더군요. 위에 말한 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제가 정신이 이상이 있는 놈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윌리엄이 몸속에 들어왔던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믿을 만한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며 콘타곤한테 이른다는 식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조카. 그 조카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카의 나이는 4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할머니 몸도 닦아드리고 몸도 주물러 드려서 할머니께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바구니에 사탕을 넣어두고 손녀가 올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손녀가 찾아왔는데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사탕을 주려고 하자 손녀가 그 좋아하는 사탕을 마다했습니다. 먹기 싫다면서 할머니가 몇 번을 권해도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딸에게 왜 사탕을 안 받았냐고 물었는데 할머니 머리맡에 남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키는 크고 무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본대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탕이었으니 먹기 싫었겠죠. 그리고 3일 후 어둑한 밤 자고 있는 엄마를 딸이 깨웠습니다. 남자가 할머니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할머니는 가기 싫은데 남자가 힘이 너무 세다고 도와달라고 딸이 깨웠대요. 엄마는 놀라서 할머니 방으로 가보니 할머니는 그날 밤 운명하셨습니다. 조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엄마에게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봤다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이사를 했더랍니다. 조금 집값이 싼 빌라였어요. 4층이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조카가 자기 언니 방을 드나들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군요. 조카는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데 그날부터 언니를 안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언니를 괴롭혀야 조카 같은데 언니 방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심부름이나 언니한테 전할 말을 딸에게 시켜도 딸은 절대 거부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랍니다. 언니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 주변 부동산에 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주인 아줌마에게 물어봤대요. 주인 아줌마가 자기들이 이사 오기 전에 자살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니 방에서요. 한 번은 수능생, 한 번은 어떤 여자, 한 번은 백수, 셋 다 죽었더랬죠. 집값이 싼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딸에게 언니 방에 뭐가 보이는지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하얀 남자가 둥둥 떠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언니를 내려봤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후 이사를 갔더랍니다. 그리고 글이나 뭐에 열중하면 신기가 사라진다는 소문을 들은 엄마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딸에겐 신기가 없어지고 딸이 그런 걸 봤다는 기억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5번째 이야기, 취중진담. 예림이는 도봉산고에 다니며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1128번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는 오지 않고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캐주얼복 차림해야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림은 그 남성을 외면하기로 마음먹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성이 다가와서 저기 학생, 1128번 버스 여기서 타는 거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예림은 네, 1128번 버스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성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림은 화가 나서 A씨, 술 취할 거면 곱게 취하시던가. 이게 무슨 행패예요. 재수없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예림은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그 남성과 마주치기 싫어서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남성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림은 두려움에 전력 질주를 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동네 근처에 다다르자 가까운 골목길 쪽으로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들어온 골목이 삼촌이 사는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예림은 삼촌의 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촌이 문을 열자 예림은 눈물을 흘리며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예림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반대편에서 그림자가 보이고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림은 경악하여 삼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남성이 예림의 옆으로 스쳐 지나가며 너 운 좋은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암사동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의 집.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노는 친구 중에 학원 근처에 귀신의 집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찾아가 보려 했지만 오후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중고등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들어가기에 포기하고 밤 9시쯤에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철병 역할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잠입하였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밖과 다르게 안은 정말 우물천지였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피 묻은 인형이며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까지 잠시도 못 버틸 것 같았지만 귀신을 보기 위해 참았던지 한 30분. 그 밖에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누리는 혼자서 올라가면 죽는다는 2층을 정철병에게 혼자 올라가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몰랐고 우리는 1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철병이 나 이제 내려간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20초 정도 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 정철병이 바로 정면을 가리키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걸 저희가 겨우 받았죠. 그 친구는 누우면서도 그 귀신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나이 11살,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도망치려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군요. 구석에 숨어서 불안한 눈으로 계단을 지켜보는 우리한테도 이제 그 귀신이 보이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 귀신의 정반대 까만색 소복에 하얀색 머리 피 범벅이 얼굴. 그것보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짓던 그 미소.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정말 간이 콩알보다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귀신.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더군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창문이 열려 있던 겁니다. 우리는 한 명씩 그 창문을 이용해 귀신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밝은 가로등 불을 보면서 안심하고 귀신의 집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보지만 않았다면 제가 중일 때까지 불면증을 시달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도망치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성난 얼굴로 이를 갈고 있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그 집은 부셔지게 되고 그 집이 있던 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지만 저는 그때 일을 아마 평생이 가도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일곱 번째 이야기, 우리 동네의 또라이 누나. 저는 어릴 적에 상계동에서 살다가 광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명 사거리 쪽이었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어릴 때 겪은 실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명은 지금은 고속철도역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쪽에는 광명초등학교가 있었고 평범한 빌라와 골목마다 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듯 저희는 보통 9시쯤에 밖에 나가면 같은 동네 친구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꼼꼼이라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냥 술래잡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꼼꼼이를 하다가 애들 2명이 엄마가 부른다고 빠졌고 넷이서 별로 할 것도 없고 갑자기 심심해졌습니다. 그냥 공터에 앉아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또라이 누나 놀리러 갈래?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또라이 누나는 저희 동네에 사는 조금 모자란 누나였습니다. 밤마다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웃음소리도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 소문에는 밤에 쥐를 잡아먹는다는 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나는 실제로 꽤 특이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함께 골목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가로등 있는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와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고양이 시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것 같으셨는데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 대충 타일러 놓으시곤 저와 함께 집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 그 누나를 놀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 누나를 찾아다니다가 없길래 그냥 저희 아지트인 동네 놀이터에서 얼음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놀이터에서 그 누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서로 나서서 그 누나를 놀리겠다고 하다가 저희 패거리 대장급이 결국 가서 놀리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누나가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 비슷한 인형을 빼앗아서 팔이랑 다리를 다 빼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는 이건 아니다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나쁜 건지 그 누나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고 정말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공포였습니다. 전 정말 정신없이 뛰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하면서 울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다행히 1층에 살아서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집에 와서 정신없이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대략 7시 반쯤 되었는데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직장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를 켰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문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유리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밖을 보니 그 누나가 원망스린 눈빛으로 문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다행이었지만 결국 광명에서 철산 쪽으로 이사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이랑 광명 사거리 쪽에 놀러 갈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8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가서 비니와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99년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푸르른 꿈을 안고 여러 선배님들과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음주로 몸이 좀 망가지기는 했지만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선배 2분과 선배 2분 중 한 선배의 애인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제부터 선배 2분을 선배 A, 선배 B로 선배 A의 애인을 애인 A로 부르겠습니다.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밥을 같이 먹고 저희는 학교 운동장에서 모였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친목 도모를 위한 가벼운 음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배 형들과 누나 모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소주 2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사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술잔을 서로 기울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선배 A 형과 애인 A 누나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선배 A 형이 저와 선배 B 형에게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도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B 형이 그러더군요. 우리 저기 뒷동산에 올라가 볼래? 술도 깰 겸 말이야. 형이 가리킨 곳엔 낮은 언덕 같은 게 있더군요. 저는 속으론 날도 어둡고 해서 기분이 내키지 않았지만 말하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선배 형이 말하는 거라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천천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앉을 만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형이 여기 앉아 좀 쉬다 내려가자 하길래 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철푸덕 앉아버렸습니다. 형과 저는 사이좋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무심코 뒤를 보니 웬 무덤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 살짝 놀라면서 형에게 여기 무덤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형 역시 살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잠시 그 무덤을 바라보더니 어느 분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담배 하나 꺼내 불을 붙여 그 무덤 앞에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배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뱃불을 끄고 저희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 보니 선배 A 형과 애인 A 누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끈적끈적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A 형의 자취집으로 가서 맥주 한 잔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나하게 취했을 무렵 술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러 가려 했는데 선배 B형이 가겠다며 일어서더군요. B형이 나가면서 아까 너희들 싸우는 바람에 우리 등산했잖아. 이러며 장난으로 방불을 껐습니다. 그때 A 누나의 비명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저희는 덩달아 놀랐고 곧 다시 불을 켰는데 누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특히 불을 껐던 B형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A 누나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30여 분이 지난 후 누나가 안정을 되찾았는지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자 누나는 B형의 눈치를 살피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B가 불 껐을 때 너희들은 못 본 것 같은데 B 등에 어떤 할머니가 엎여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날 쳐다보는 거야.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저 2형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특히 B형은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다행히 A형이 헛것을 본 거라며 달래줬고 저희는 소재를 밝은 걸로 돌려서 수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밤이 되었고 저와 B형은 그냥 그 집에서 자기로 하고 누나는 친구를 불러서 같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방에는 저와 A형, B형 이렇게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야 하는데 선뜻 불을 끄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불을 켜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는 소리에 전 잠에서 깨었습니다. 환한 형광등 빛이 눈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 계속 울고 있길래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니 B형이 울고 있더군요. 전 속으로 잠꼬대 참 희한하게 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형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근데 앉은 폼이 양반다리도 아니고 그 할머니를 앉는 폼 있죠. 한쪽 다리는 세우고 한쪽 다리는 눕히는 그런 자세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데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울음소리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까 저녁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A형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 B형을 바라보며 어찌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A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 왜 울어 왜 우는데? B형은 대답도 없이 한참을 울다가 한마디를 입 밖에 내뱉으며 계속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영감. 예상치 못한 단어에 놀랐지만 더 놀랐던 점은 목소리가 내가 알고 있었던 B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쉰 듯한 목소리 마치 할머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A형도 이런 점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울고 있던 B형이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A형은 어딜 가냐고 왜 이러냐고 그때서야 말문이 터져 나오면서 B형을 붙잡았습니다. B형은 붙잡는 우리들을 뿌리치며 나 이놈들아 난 가해. 우리 영감한테 가야 한단 말이야. 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A형은 둘 다 키가 180이 넘고 몸도 좋은 편인데 B형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을 뿌리친 B형은 어딘가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뛰쳐나가고 저와 A형은 B형을 잡기 위해 쫓아나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B형은 매일 오가던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처음 온 길인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지만 우선 어떻게든 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달려가 형의 허리를 붙잡고 당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안 가겠다며 영감을 찾기 전에는 못 돌아간다며 다시 서럽게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A형은 이때다 싶어 B형의 허리를 붙잡고 끌어당기는데 B형은 버티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저희가 힘이 더 좋아서 B형을 조금씩 집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는데 B형이 갑자기 손톱으로 맨홀 뚜껑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힘을 쓰며 뒤로 당기는데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세상에 손톱과 맨홀 뚜껑이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더구나 오른손톱 중 하나는 상처가 났는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더군요. 저와 A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괴이한 장면을 바라보며 서로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두었다가는 B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신히 힘을 내서 B형을 집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B형은 집 안에 들어와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더군요. 저와 A형도 그때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큰일이 있어서일까 전 얼마 잠을 못 자 잠에서 깨었습니다. B형이 잘 자고 있나 힐끔 보고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니 B형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물 좀 줘 갈증나. 전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B형이 일어나자 밤새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니 저희보다 더 놀라더군요. 그 후로 저는 물론 형들은 그 무덤이 있는 동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9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영적 체험. 여러분들은 무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당하면 방울을 흔들고 작두를 타며 조심해 라고 외치는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니까요. 어머니는 이 무당들과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1985년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기 위해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병원이 초음파 검별을 잘 한다 하면 빠짐없이 다니셨고
어디 무당이 판별을 잘한다 하면 그곳도 빠짐없이 가셨습니다. 정확히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후부터는 아이의 성별이 뚜렷하게 판별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급한 마음에 절 잉태하고 얼마 안 돼 진단을 받으러 찾아다니셨습니다. 위로 딸만 둘이니 급하기도 하셨겠고 또 저희 집이 유교적인데다 제가 남자라면 저희 가문의 장손이 되는 입장이라 압박감과 초조함이 있으셨습니다. 해서 병원이나 점집이 그 판별이 서로 엇갈릴 때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을 어머니는 초조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임산부에게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때려 맞추는 점집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그 무당의 생김새가 어떠한지는 어머니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 무당이 어머니가 들어서시자마자 일순 표정이 확 굳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곧 자신의 이름, 나이 등등을 대셨고 무당이 한동안 점을 치고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위에 알을 그래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야가 무사하길 바라나. 어머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사실 제 위로는 누나가 3명,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또 집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딸만 줄줄이 놓을 수는 없었던 어머니는 그만 저의 위에 누나가 될 그 분을 지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악하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오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청천벽력 같은 무당의 말이 있었습니다. 놓을 생각하지 마레이. 야 놓으면 니 죽는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많은 생각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절 낳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남자인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절 낳으셨을 때 저희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고추입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의 입은 크게 벌려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축복 속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70kg에 육박하시던 어머니는 당시 40kg를 채 넘기지 못하는 몸무게까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밥을 드시면 한 숟갈을 드시지 못해 토해내셨고 방에 누우신 채 눈만 흐릿하게 뜨고 계셨습니다. 웃기는 것은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몇 달 만에 살이 몇십 킬로 빠지고 밥도 먹지 못하는데 병명이 없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방도를 찾기 시작했고 굿도 몇 번을 하고 보약도 지어 먹여보고 했지만 결국은 의사의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어머니도 거의 단념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옆에서 엉금엉금 기던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옆으로 가서 누워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아버지께 부탁해 어머니는 예전 그 점집으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신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했제가 놓으면 죽는다고. 네 얼라가 네 살을 파먹고 있는데 내가 어쩌겠노? 다 네 죄다 생각하고 여기 올 필요 없다 가봐라. 하셨습니다. 몇 번을 힘없이 간곡히 살려달라 부탁하시는 어머니를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뿌리치시던 무당은 아버지가 안고 계신 저를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걸 보고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쳐다보기는 쳐다보네. 여기로 한번 찾아가 봐라.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기라. 그런데 단 이한테 달렸대이. 네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상제님이 살려줄 끼고 아니면 죽을 끼다. 그리고 여기 다시는 오지 말거래이. 일말의 희망을 가진 부모님은 무당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며 고맙다고 하셨고 곧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찾아간 그곳은 시골의 산속의 절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차를 타고 논둑을 달리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 있는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깊은 산중 절이었던 것이죠. 그 절에는 스님이 2분 계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젊지만 한 분은 거의 흰 수염의 주지 스님이셨다네요. 어머니는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그 노스님은 알았다며 방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었고 노스님은 매일 방 안이 펄펄 끓도록 불을 피우셨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 얼마나 춥겠냐. 엄마 뱃속이랑 방이랑 똑같겠나. 전 할머니가 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홀로 계셨으니 결국 그 말은 제 위에 분을 말씀하신 건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약한 몸으로 부처님께 매일 수백 번의 절과 몇 시간의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100일 기도라고 하면 100일 동안 기도만 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진 못해 실감이 나지 않지만 TV에서 절 체험이라면서 몇 박 며칠로 기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 다 파김치 되죠. 100일이 지나고 105일이 지나고 11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의 120여일에 달하도록 기도를 올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밤 눈을 감고 고요한 절간에서 명상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이 확 하고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새하얀 그러나 눈부시지 않은 그 빛을 느끼며 어머니는 어느 순간 목소리를 들으셨다네요. 그만됐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트림을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으셨는데 깨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 말씀을 들으니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네요. 다 됐는가 보네. 이제 가보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께 연락하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나 구역질 나던 속이 편해지고 갑자기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몇 번이나 차를 세우며 미친 듯이 밥을 드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몸이 나아져 20살이 된 저의 곁에서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물론 세월도 있다 보니 저를 낳기 전보다는 무척이나 약해지신 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기만 하고 저 하나 낳으시려고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생각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장롱 위의 남자.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집을 구하고 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딸이 2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새로 이사한 집이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딸아이가 자꾸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유독 안방에만 들어가면 울더군요. 그래서 이사 온 후로는 내가 딸아이를 데리고 바깥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남편이 일로 출장 가서 집에 3일 동안 안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밤에 딸아이와 나만 같이 있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문도 전부 잠그고 텔레비전도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옆에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안방 앞에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내가 가니까 바로 안겨들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서 딸아이를 데리고 주방에 와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이, 왜 울어? 안방에 뭐 있었어? 엄마, 장롱 위에 푸른 아저씨 얼굴이 자꾸만 쳐다봐. 화장실 가고 있었는데 푸른 아저씨가 또 쳐다봐서 너무 무서워서. 애가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도 모습을 표현하는 거며. 정말 소름 끼치더군요. 들어보니 파랗게 질린 커다란 남자 얼굴이 장롱 위에 있었다는데 항상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뻐끔거린다나. 이때부터 남편이나 나나 전부 안방에서 잠은 안 자고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집 가격이 싸게 나왔던 이유가 자살한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11번째 이야기, 병장 휴가 때의 괴담. 병장이 정기 휴가를 나왔습니다. 꽤 긴 휴가였기에 학교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나고도 휴가일이 꽤 남아서 집에서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끼리 친한 사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이성이라기보다는 같이 놀며 자란 여자친구의 전화였는데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딸만 둘이고 아버지가 지병인 당뇨병이 상태가 안 좋아져 입원해 계셔서 집에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며칠 전 같이 술 마실 때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집까지는 5분 거리, 뛰면 1분 정도 거리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도착해 보니 방마다 불을 켜놓고 창마다 커튼을 쳐놓고 두 자매가 겁에 질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창문이 닫혀 있을 경우 안에서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언뜻 창을 보았는데 사람 얼굴 비슷한 것이 보여서 잘못 봤겠지 싶어 넘겼다가 거실로 나가려고 방에 불을 끄고 나가는 순간에 창문 쪽에 시선이 갔는데 웃고 있는 남자 얼굴이 보이자 놀라 전화를 한 것입니다.
친구 집의 구조가 특이한데 단독주택이고 친구 방은 1층이었습니다. 친구 방의 창문 쪽으로는 담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담이 있어서 오히려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담에 서보니 얼굴만 보였다고 했으니 키가 좀 작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체나 다리를 많이 숙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담을 넘어서면 밤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골목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꽤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많이 놀란 친구와 동생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의 놀이터에서 고등학생들이나 아저씨들이 술 먹고 취해서 고엄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만한 일에 신고를 한다 해도 무언가 조치가 취해질 것 같지 않아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는 무서워서 자고 가라고 했고 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친구와 동생은 창이 골목 쪽으로 나 있는 동생 방에서 자고 나는 것일 소파에서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둘은 내일 학교 가야 한다며 새벽 1시가 다 되어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있자니 기분이 으스스해졌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친구 방에서 게임이나 할 요량으로 들어갔는데 여자들만 있는 집이라 할 만한 게임도 없었고 인터넷도 별 재미가 없어져서 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창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동생은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귀찮다고 궁시렁대는 녀석을 윽박지르며 빌려온 만화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는데 군인 신분, 또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상야릇한 감정으로 인해 호기가 순간 들었습니다. 방에 불을 다 끄고 잠복 근무식으로 이놈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기념으로 하나 갖고 계시는 볼링핀을 무기 삼아 옆에 세워두고 쳐놓았던 커튼도 일부러 살짝 방이 보일 정도로 젖혀두었습니다. 침대 뒤로 몸을 낮춰서 숨죽이며 창문 쪽을 응시했지만 20여 분이 지나도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흥미진진한 경험에 취해서 내심 녀석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에이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벽의 적막함을 깨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내 시선은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살짝 거쳐진 커튼 사이로 놀이터를 밝히고 있던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검은 두 눈동자는 잘 보이지 않는지 두리번거리는 눈빛으로 방 안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짝 긴장해서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는 눈을 부릅뜨고 녀석의 눈을 쏘아보았지만 녀석은 방 안에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왔는지 양키즈 로고가 박힌 MLB 모자에 마스크까지 한 녀석은 대담하게도 손을 뻗어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덜컥덜컥 잠겨진 창문이 잠금쇠에 걸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혼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내 몸은 엄청난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인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유리를 깨고서라도 들어올 기세였기에 나는 용기를 짜내어서 불을 켜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불을 켜는 순간 눈이 부셔서 또 형광등에 반사된 유리창에 의해 녀석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쿵 하는 놀라서 떨어진 것인지 뛰어내린 것인지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가 나를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놀이터 중간쯤에 도망가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그냥 멀리 쫓아버리고 말 요량으로 쫓아가는 신용만 한다는 게 떨어져 다친 것인지 원래 느린 것인지 금세 놈과의 차이가 의도하지 않게 좁혀져 버렸습니다. 놈은 잡힐 것으로 예감을 했는지 갑자기 뒤로 돌아서 번쩍거리는 작은 물건을 내밀었고 난 파악도 않고 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무술가도 운동가도 아니고 칼 든 사람 앞에 선 장사 없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는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유일한 무기 볼링핀을 부여잡고 서로 머뭇거리면서 대치하던 것도 잠시 뒤에서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면서 밀쳤고 난 누군가와 뒤엉켜서 놀이터 모래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 했지만 얼굴에 강한 충격이 쉴 새 없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이었는데 하늘은 노랬고 안 보이던 별들도 거짓말 않고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젠장 두 놈이었구나. 코피가 났는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코로 넘어간 피들은 목에서 가래처럼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대자로 누워있는데 목 젖있는데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따끔거리는 것으로 봐서 칼을 들이댄 것 같았습니다. 전현 애인이냐? 이대로 네 모가지에 칼 쑤셔박고 전현들 조져버릴까? 칼을 들이댄 놈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신고해봐. 둘 중에 하나 잡히면 저 집에 뭔 일 생기나. 그렇게 빠르게 두 놈은 놀이터 반대쪽으로 사라져 버렸고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놀이터 울타리 밖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오고 있던 동생이었고 이 망할 놈은 하던 게임 끝내고 오느라 늦었다며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씨부렸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놈들을 잡았다는 소식은 아직도 듣지 못했고 친구와 동생 물론 그 부모님들까지도 크게 놀라서 2달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친구는 방에 커튼을 걷지 못합니다. 커튼만 걷으면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우리는 많은 정의의 사도를 봅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의의 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서 밀려드는 엄청난 공포감과 긴장감만 잘 극복한다면 12번째 이야기, 거울.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참된 진실이란 극히 드물며 인간이란 그 참된 진실에서 벗어나 거짓으로 빠져드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은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모순된 존재입니다. 모순된 행동의 인간들. 가벼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외모지상주의 정도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난 외모 같은 거 안 봐. 외모가 뭐가 중요하니? 사람은 마음인 거야.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외모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인간일수록 외모를 중요시하고 더 신봉할 뿐 외모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없을지도. 외모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첫 번째가 바로 외모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외모가 흉측하다면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느 하나 더해진 게 없으면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일 뿐입니다. 난 거울을 저주했습니다. 난 거울을 저주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되는 거울은 날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거울로 비춰지는 내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난 내 얼굴을 혐오했습니다. 이런 얼굴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겐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난 거울을 저주했고 내 얼굴을 혐오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내 얼굴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 자신 있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끔찍했습니다. 학교도 나에겐 저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내 얼굴만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끔찍한 얼굴을, 흉측한 얼굴. 난 싫었습니다. 정말로 싫었습니다. 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얼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자신감 없는 내 모습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 난 내 얼굴이 바로 왕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판별해봤자 무슨 상관인가요? 이미 난 따돌림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얼굴은 흉측하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난 흉측했습니다. 그렇게 난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난 흉측한 내 얼굴을 해서 가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거리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지나치며 걸어갔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는 소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나마나 내 흉측한 얼굴에 대한 얘기겠지. 아마도 그들은 내 흉측한 얼굴을 비웃는 것이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난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렇게 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난 우연히도 거울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울은 전봇대 옆에 쓰레기 더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난 거울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거울을 향해 한 걸음씩 걸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날 끌어당기는 것처럼 난 거울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울 앞으로 걸어가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난 놀라움에 경악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와 갸름한 얼굴.
약간 슬픈 눈망울을 지닌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얼굴에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여인도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나였습니다. 거울 속의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나란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난 기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난 기쁜 마음에 거울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망치를 잡고 못을 벽에다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여인도 웃었습니다. 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여인도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런 얼굴이라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멋진 남학생도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말하리라. 내 마음을. 난 조용히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행복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와 거울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난 그냥 거울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물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갑습니다. 난 손을 모아 물을 받고는 얼굴에 문대었습니다. 차가움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달랐습니다. 이 거울 속에 난 흉측했습니다. 늘 아침에 보던 얼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펐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흉측한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흉측한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거울을 부순 주먹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까 전부터 있던 두통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거울로 다가섰습니다. 이 거울에서의 난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이 거울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의 아름다운 내 모습. 이제 이 거울 속에서 살리라. 조용한 골목길. 다른 집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느 한 집의 노란 줄이 대문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여인들은 그 집과 노란 줄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말합니다. 저 집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비교적 젊어 보이는 여인이 끼어듭니다. 저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그러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말합니다. 글쎄 저 집에서 학생이 죽었다네요. 왜 죽었대요? 자살 아닌가? 난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래요. 글쎄 굶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젊은 여인이 몸서리치며 말합니다. 세상에 학생이 굶어서 죽었대요. 예전에 저기 쓰레기 더미에 있던 초상화 기억나세요? 그 소름 끼치는 여자 그림이요? 근데 저 집에 살던 학생이 그걸 가져갔대나 봐요. 중년 여인이 의아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근데 그건 왜 가져갔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소름 끼치게도 저 집에 살던 학생이 그 초상화 앞에서 굶어 죽었다네요. 노란 원피스에 중년 여성이 노란 줄로 대문이 가로막힌 집을 보며 말합니다. 안 됐죠. 애가 그래도 성실해 보이던 애였는데.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집을 돌아본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한마디 합니다. 남자애가 그래도 꽤 잘생겼던데. 여인들이 얘기를 마치고 서로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는 노란 줄에 가로막힌 대문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